근데 이번 상황에서는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공감도 가지 않습니다. 한명숙 총리 건과 굳이 엮으려고 한 거는 정치적으로 한명숙 총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던 친문 지지자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들을 포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 당내에서 경선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수 또는 강경한 일부가 어떤 주장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 소신과 다른데 그걸 쫓아가겠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극단적인 친문 여론이라는 게 물리적 힘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해서 별거 없다 실체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 관련해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면요, 정치권에 가장 주목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한 이슈 선점, 그리고 이슈몰이에 있어서는 지금 정치권 인사 중에 거의 최고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진중권 전 교수랑도 이러저러한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30일에 그 SNS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부분을 올리면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글을 올렸고, 또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했다라면 검찰을 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다시 그걸 반박을 했습니다. 그 지사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 건 검찰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자를 칭하는 문바들 아닙니까? 해경군 김씨 등등 하면서 신문 광고까지 낸 게 문바들 아닙니까? 이렇게도 받았고, 다시 또 이재명 지사가 또 받았습니다. 이 손가락 말고 단을 좀 말해달라. 진 전 교수는 내가 얘기한 것은 증거조작 마녀사냥이란 검찰의 어떤 절차적 정의 훼손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진 전 교수가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손가락 방향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절차적 정당성 따지는 건 그건 법정에서 따질 문제지, 지금 지사님과 관련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좀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와 진중권 전 교수의 설전,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의견, 특히 그 이재명 지사가 왜 이렇게 강하게 최근의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지 등등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이재명 의원의 어떤 이슈에 대한 감각 이런 건 지난번 과거 촛불 때도 그랬지만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중권 전 교수도 만만치 않잖아요. 요즘에 이제 이슈메이커가 돼서 기자들이 진 교수 페이스북을 계속 취재하고 보고 있는 있죠. 네. 상황인데, 이제 조국 사태가 기점이 됐던 거죠.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번 이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행정력, 그걸 아주 저는 기민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잘 네.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이제 신천지가 이게 이제 폭발점이 됐잖아요. 코로나19가 확산되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있을 때 신천지 센터 과천에 거기를 직접 찾아갔죠? 압수수색하면서 네. 결국에 이제 명단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권력이 이렇게 국민이 필요로 할 때 또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발휘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효능감을 준 거고, 사실은 여당이 그 코로나19 초반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마스크 수급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내리막길에 있었는데, 자칫하면 이게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이 흔들리는 여당을 잡아준 측면이 있어요. 김경수 지사가 그 전국민 기본소득 제한을 하고, 또 이재명 지사가 이번 신천지 압수수색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이제 메르스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네. 그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여당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대선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렇죠. 재판이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죠.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인데, 토론회에서 형 강제 입원과 관련돼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 재판부에,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도 해놨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개 변론을 하자. 요청을 했죠. 도대체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요청을 했는데 둘 다 아직 대법원이 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아마 지금까지 유엔 심판 제청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걸 헌재에 맡겨서 별도의 헌법적 그 해석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 한명숙 그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동병상련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본인도 결국에는 검찰에 의해서 사건이 부풀려지고 뭐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진중권 교수의 지적이 반은 맞고 또 반은 이재명 그 지사가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는데 네. 실은 그때 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던 건 전해철 의원이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문 대통령 극렬 지지층이 어쨌든 광고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광고도 시위도 내고 하고, 그죠? 뭐 또 공지영 작가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네, 뭐 SNS에 대표적으로 올리고. 저격하고 사실 근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 당에서 지금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분위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그분들과 타협을 하거나 손을 잡지 않을 도리가 없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슈가 불거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준석 최고위원 어떻게 봅니까? 정확히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지만 이제 보통 네. 정치적 분석이 가능한데 이재명 지사가 보통 이 논리적 귀결이 명확한 분이거든요. 네. 무슨 말을 하면 왠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상황에서는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공감도 가지 않습니다. 뭐 이제 대한민국에 검찰 수사받는 사람이 1년에 수천 건, 수만 건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언급하면 동치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명숙 총리 건과 굳이 엮으려고 한 거는 정치적으로 한명숙 총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높던 친문 지지자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냐 네. 자기가 한명숙 그 대표 측에서 싸우겠다는 것이냐 선언이냐 뭐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어느 것 하나 그렇게 효율적이거나 성공적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진중권 교수가 분석한 대로 한 번 친문 지지자한테 미운 털이 박히면 어지간하면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거는 친박한테 찍힌 사람들 똑같았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번 찍혀가지고 당 대표 할 때 처음에는 뭐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청와대 협조하는 모양새 같다고 해서 친박이 그들을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층과 다른 지지층을 여장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 뭐 현실적이지 않은 방향성을 가는 거고요. 그럼 법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명숙 총리 건에서 뭐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명숙 전 총리 건은 지금 재심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명숙 총리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한명숙 총리 건에서 검찰의 위증 교사가 뭐 없었다 또는 있다 해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명되면 이재명 지사 본인 건도 그렇게 인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이제 정치적 발언이었는데 이걸 왜 했을까 저는 아직까지도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뭐 나중에 어쨌든 재심 결과가 실제로 뭐 재심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심 결과와 관계없이 이러한 이 움직임을 정치적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이게 이른바 친노 그 핵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세력한테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친문 지지자도 스펙트럼이 조금 다양한데,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른바 문바라고 부르는 정말 극렬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이성적인 측면이 있죠. 거기는 이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그 어떤 비판이나 뭐 그 어떤 심지어 조언조차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류의 아주 극단적인. 그래서 자기들 내부에서도 공격을 하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뭐 과거에 이제 문자 폭탄 이런 거 많이 봤듯이 그런 경우고 또 그렇지 않은 지지층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지지층들도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리고 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그렇게 아주 좀 그 극단적인 그런 어떤 그 성향을 보이지 않는 그룹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친문 지지자들의 극단까지를 다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 친문 지지층의 일정 부분을 일정 부분은 견인하거나 그들을 포용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저 당내에서 경선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대선 주자 누구도 그래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낙연 전 총리가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건가에 대해서 뭐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호남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후년이 이제 대통령 선거고 내년 중반이면 아마 이제 경선 국면이 열릴 텐데 뭐 7, 8월 되면 이제 시간이 별로 시작되겠죠?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지지층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고한 당내 지지층을 만들어야 이게 이제 대권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당대표 출마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 의원님 얘기대로라면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NT 세력을 전부 다 나의 우호 세력을 끌어들이지는 못하다. NT 세력을 분열시켜서 일부라도 끌어오면 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네. 이재명 지사 어차피 뽑아줄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후보로 확정되면은. 후보로 확정되면 예. 근데 예를 들어 후보로 확정돼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기권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할 사람이 한 뭐 10%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 한 5% 10%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잡으러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 이게 그 강경 보수 태극기 부대를 잡겠다고 나섰던 정치인들이 갔던 길이랑 비슷합니다. 아하. 예. 그러면 자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최근 일대로 가두면은 예를 들어 선거 부정론 같은 게 많이 개입하면 선거 부정론에 동의를 하라고 해요. 지금 그런데 이재명 지사로서는 어쨌든 후보가 예를 들면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나중에 보통 뭐, 그래서 네, 보통 이렇게 그 태극기 부대에 귀의하시는 분들이 보통 똑같은 논리로 귀의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은 자 만약 오늘 제가 만약에 갑자기 태극기 부대를 전향하겠다 생각했으면은 아하. 가면은 선거 부정론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동의하라고 할 거예요. 먼저. 네, 네. 자 이거 해요. 그러면 야 이준석이 요즘 정신 차렸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2번. 자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 할 거예요. 네. 탄핵 입장 확인. 자 그래서 저는 탄핵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뭐 야 이준석이 잘한다. 그렇게 다음에 3번. 그러니까 3 뭘 제시해? 3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앞에 1, 2 했던 거랑 상관없이 이 새끼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끝없는 패턴이거든요 보면은. 네. 이분들은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1, 2를 동의했다 해서 3을 이재명 지사 통과할 수 있느냐? 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가 정치인으로서 1, 2, 3에 동의하는 순간 저는 제 전통적으로 저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죠. 아. 예. 그러니까 이 딜레마 속에서 1을 시작하지 않는 게 우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숙명인데 정치는 항상 전 리더십이 강조돼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한 판단에 대해서 내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은 네. 다수 또는 강경한 일부가 어떤 주장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 소신과 다른데 그걸 쫓아가겠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아, 이재명 지사의 스텝은 이미 꼬이기 시작했다. 전략적으로 지금 패착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전 보는 여기서 거죠? 뭐 이재명 지사 근데 아직까지는 본인 건에 대한 어떤 어필 정도로 만약 그친다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까지 인식될 개연성은 적으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사가들이 이제 아, 친문에게 이제 귀의하려는 거 아니냐. 아, 예, 예. 뭐 이런 게 나오는 순간부터 너무 거기 잘 보이려고 예. 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강해지게 되면 이재명의 색깔 자체가 그러면 발현다. 그 친문 지지층이 오케이 너 이제 친문 선언했으니까 오케이 이거 아닙니다 보면은 뭐라 하냐면 1번 사안, 2번 사안, 3번 사안, 4번 사안, 5번 사안 계속 끌고 다닐 겁니다 이제 보면은 그거 잘하면 추미애 정도 되는 겁니다. 아. 예. 박 의원님은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저 최고위원은 이 이재명 지사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아니 이제 제가 제 주변에 민주당 지지자들 보고 있는데, 봐도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은 찍겠다는 사람이 구할이지. 후보가 되면 거의 찍겠죠. 아니,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 지난 경기지사 선거 때도 일부 극단적인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 지사를 찍느니 당시에 남경필 후보를 찍겠다. 네, 그렇게까지 뭐 이제 말이 있었죠. 이런 류의 캠페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못해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도 SNS상의 안티 이재명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뭐 경선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고 그래서 과연 저 극단적인 친문 여론이라는 게 물리적 힘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당내에서 네. 그에 대해서 실체가 어느 정도냐? 그에 대해서 별거 없다 실체가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강력한 안티가 만들어져서 그 반 이재명 캠페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선에 나선 후보에게는 굉장히 뭐 부담이죠. 예, 부담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정도의 목적. 이재명 지사라고 뭐 모르겠습니까? 온전히 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게 실제 그다지 위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본인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후보로서 모르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런 여론을 좀 누그러뜨려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지지 여론도 있지만 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우리 편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줄이는 것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도의 일환 아닌가 싶어요. 이 지금 뭐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해찬 대표랑 여러 가지 남다른 관계에 있고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어려움에 있을 때 좀 엄호해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좀 남다르다라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해찬 대표 지금 한명숙 전 총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재심의 필요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도 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재심 운동을 응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간단히 좀 듣고 마칠까 하는데 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재심이 이게 수용이 되려면 재심이 수용될 만한 어떤 결정적으로 새로운 증거, 네. 그리고 유무죄를 바꿀 만한 증거 이런 게 나타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저 비망록은 이미 이제 재판부에 제출됐던 있었던 거고. 비망록이기 때문에 네. 저 비망록의 내용이 과거와 달리 좀 알려졌다 그래서 그거를 재심 사유로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보기에 대법원이. 그러면 이게 이제 위증교사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거나 혹은 그런 게 있었다라는 네. 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든 밝혀져야 이게 재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 진정이 들어가서 법무부가 그 진정을 지금 그 검찰로 넘겨서 네. 검찰 뭐 인권 담당하는 네, 부장급 네, 검사가 그쪽에도 있는 검토 중. 모양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조사가 시작된다고 기사를 봤는데 그 조사를 하다가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증거라는 것이 한민호 씨의 법정에서의 진술이라는 것이 검찰의 위증교사에 의해서 상당 부분 조작됐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재심이 수용될 텐데 근데 이제 한민호 씨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인이 됐잖아요.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결정적인 당사자가 고인이 된 상황에서 그걸 밝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그래서 저 공수처 수사로도 일부에서는 거론하는데 공수처 사건으로도 사건은 공수처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통해서 저걸 밝혀낼 수 있느냐. 네, 예. 이게 이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그냥 혐의 없음이 되는 거여서 오히려 이제 저걸 그대로 정당화시켜 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에요. 예, 근데 공수처가 할 사건이 정말 많은데 검사들의 무슨 뭐 비위나 독직이나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을 텐데 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출범하자마자 예. 정치적으로 저렇게 부담스러운 사건을 제가 공수처장이라면 안 맡을 것 같아요. 한 번 없이 돌아가시는데 뭐 하겠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그러니까 뭐 위증 교사라는 것도 그냥 밝혀내기 쉬운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그 위증 교사를 당했다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게 만약 진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이런 게 번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사법 체계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증언자가 돌아가신 뒤에 주변인의 증언만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많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특히는 정치적 파급 효과가 있는 건에 대해 가지고 네. 그러면 세상에 대한민국에 못 돌릴 판결력이 있습니까? 그 증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만 말을 바꾸면 되는 것인데. 네. 저는 뭐 이거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진중권 전 교수의 설전을 통해서 이재명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노리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마 대법원 판결이 사실 일반적이라면 지난해 12월 안에는 났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한 5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뭐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이 난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재명 지사의 이 정치적인 운명을 가를 그럴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궁금합니다. 같이 지켜보시죠.